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최대한 노력하고 이걸 아마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웬만한 그러한 그 보통 철학들은 대부분 좀 다 이해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최대한 영상을 좀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내일 반 아들한테는 나니아 연대기를 3분 만에 스타워즈 5편을 한 편당 30초 해가지고 5편을 다 볼 거야. 그렇게 이제 완성을 할 텐데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알게 될 건데 일단 볼게. 지난주에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본다면은 신화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무엇인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신화가 이 기이한 현상들 이제 우리가 패턴을 알아차렸단 말이지. 근데 패턴을 알아차렸지만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인간들이 이걸 나름대로의 과학으로 과학 이전의 과학으로 나름대로의 과학으로 풀려다 보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토테미즘과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그래서 최초의 신화는 사실 종교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원형이 쌓이면서 사피엔스가 이제 원형을 퍼뜨리면서 쭉 가게 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게 형용사라고 했는데 그 내 원장님실에 보면은 한 선생님이 더 있거든. 그 선생님이 나의 전임 뭐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선생님이 미국에서 7년인가 공부를 했었어. 네, 그래서 그 쌤한테 이제 물어봤지. 영어에서 모든 품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품사 중에서 영어에서 그 한 사물에 대한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품사가 무엇인가? 나는 그거 알고 있거든. 내가 영문학 때 배웠기 때문에. 영어에서 품사 중에서 가장 그 사물의 속성, beautiful하다 또는 뭐 이게 뭐 어쨌든 이렇게 하다 이런 걸 조금 민하다 이런 걸 설명할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형용사라고 해. 그러니까 형용사는 사실 언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학에 대표되는 게 뭐지? 물리학이거든. 물리학이 최초로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물리학 하면은 자연과학과 인과관계라는 것을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 하면은 사실 그건 한국의 대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이 워싱턴한테 뭐 했다 또는 뭐 평양한테 뭐 했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뭐 미국이 북한한테 무슨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형용사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제 사실 언어를 말하는 거야. 사물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고 앞으로 형용사라고 말한다면 부사는 잘 안 나와. 대부분 형용사는 언어가 가장 잘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되는 거고 형용사가 마치 주문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푸르다, 이게 파랗다, 이게 녹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것들이 함께 섞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보면은 이 말이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건데 how powerful, how stimulating to the very faculty 이제 faculty란 말 이 단어장에 있는데 이따가 설명해 줄 것이고 지금 문장을 잠깐 보면 알겠지만은 문장이 조금 까다롭지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 전명구야 다 전명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없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이게 주어 동사가 되면서 이제 how가 의잖아 맞지 의문사 주어 동사 하면서 이따가 구문사 할 거야 이 부분이 전부 다 의주동해서 의문사와 주어사에 뭐 있으면 할머니 시험 보내기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지. 그래서 형용사의 그러한 발명, 즉 언어가 발명되고 나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강력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야. 그 언어가 탄생되면서 그 강력함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누구한테 힘을 불어주어 넣었냐 그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능들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이게 언어의 발명이고 이게 사고란 말이지. 그러니까 언어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형도 만들게 되면서 그럼 그 원형을 만들게 된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사피엔스 이전에 애들이 뭐 하여튼 이 표현하면서 언어가 발생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거지. 이거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유발 하라리가 초반에 말한 게 전부 다 언어거든. 그럼 이게 기능이란 말이지. 그럼 언어가 발명되면서 인간 사고에 대한 기능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럼 언어 사고가 사람이 사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언어가 발명되기 때문인 것이야. 그렇다면 이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 그때 알고 보니까 이 글이 바로 이런 글이었던 거야. 아는 사람들 말해볼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언어 우위론. 이게 바로 뭐의 가설이라 했지? 혹시 아는 사람 있냐? 사피아 오프의 가설인 거야. 결국은 이 내용이 사피아 오프의 가설을 기초로 둔 내용이었던 거지.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지금부터 사피아 오프의 가설에 대해서 5분 동안 영상을 볼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한 개 빼고 다 끄집어냈어. 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학자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동시에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베이컨은 신기관 일부에서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할 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학자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동시에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우상은 베이컨은 신기가 이돌라, 1부에서 이돌라. 우리가 버리고 우상은 고쳐야 할 4대 선입견과 우상을 편견이야. 제시하고 2부에서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비난법을 우상은 제시합니다. 선입견과 앞서 편견이야. 언급했듯이 우상은 4가지로 나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그것입니다.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은 인간 본성과 각 개인의 내적 문제로 인한 우상이며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상입니다. 다음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시장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나 실체라는 단어로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붙인 단어일 뿐이므로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서로 교역하며 관련을 짓는 시장에서 사물들에게 적합지 못한 단어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모양이라 시장의 우상이라 부른다.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 간의 접촉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교류는 언어를 이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우상은 언어에 의한 오류입니다. 특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발생하므로 언어가 가지는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관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경우 혼란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언어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사고는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를 언어가 사고에 폭력을 가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한 논쟁이나 일삼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함으로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칭만 있고 실제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예로 든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운, 최초의 동자, 행성천부, 불의 원소 등이 있습니다. 최초의 동자는 부동의 동자를 일컫습니다. 이외에 이데아, 마녀, 유령, 영혼, 자유 등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거나 존재 자체가 실존하지 않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의미가 추가되어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컨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중요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언어 우위론입니다. 언어 우위론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또다시 언급하지만 테드창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컨택트에서 언급된 사피아호프의 가설이 언어 우위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피아호프의 가설은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하지는 않지만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그 존재가 사고에 깊이 파고들어 마치 실제처럼 자리 잡게 되는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언어가 역사에서 사고에 뼈저리게 찾아볼 수 영향을 있습니다. 정치적 끼친다. 올바름, 영어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불리는 일명 PC는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죠. 대표적으로 성중립적 언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에서 이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주장은 언어의 문법 구조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사피아워프 가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피아워프의 백그라운드 가설. 2권,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쓰느냐가 인간의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 가설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차별적인 어휘를 쓰면 성차별주의자가 되고 성중립적 어휘를 쓰면 여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번역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처음에 살짝 당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영영사전 어디를 찾아보아도 커렉트라는 단어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올바름이라는 뜻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단어의 뜻을 따라 정치적 정확성 내지 정치적 적절성으로 번역해도 원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없는 뜻을 지어내어 올바름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PC는 가치관에 되게 잘 나온다, 도덕적 우월성을 이거는. 부여하고자 했던 기본하게도 학자나 영어에도. 활동가들의 작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펄스럴 이름이 어찌 컴퓨터가 되었든 아니야. 정치적 올바름의 핵심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있으며 이것이 소수자 우대로 가느냐 아니냐가 논쟁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컨택트의 장면이지. How do they communicate? Here, Louise is putting us all to shame. The first breakthrough was to discover that there's no correlation between what a heptapod says and what a heptapod writes. Unlike all written human languages, their writing is semisiographic. It conveys meaning, it doesn't represent sound. Perhaps they view our form of writing as a wasted opportunity, passing up a second communications channel. We have our friends in Pakistan to thank for their study of how heptapods write. Because unlike speech, a logogram is free of time. Like their ship,
or their bodies, their written language has no forward or backward direction. Linguists call this nonlinear orthography, which raises the question, is this how they think? 앞서 보았던 영화 컨택트의 주요 테마가 되는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사피아 워프의 가설이 담긴 대화입니다. 참고로 사피아 워프의 가설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논리입니다. I was doing some reading about this idea that if you immerse yourself into a foreign language, that you can actually rewire your brain. Yeah, Sapir-Whorf hypothesis. The theory that it's the theory that the language you speak determines how you think, and Yeah, it affects how you see everything. It was. I'm curious. Are you dreaming in their language? 이렇듯 진화 생물학적 역사의 관점에서 불과 수십만 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원시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시 인류 중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남아 번성한 인류는 사피엔스뿐이며 우리는 사피엔스를 현생 인류라 부릅니다. 왜 그 많았던 원시 인류 중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만 살아남아 번성하게 된 걸까요? 하라리는 그 비결을 인지혁명에서 찾습니다. 우연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뇌의 내부 배선이 바뀌었다.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연한 돌연변이로 인해 뇌가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하라리는 과학자가 아니므로 이런 가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뇌의 배선이 바뀌었다는 뜻은 뇌의 배선이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지혁명은 생각하는 힘이 생긴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겠지요. 인지혁명이 발생한 이후로 인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이 됩니다. 생각은 생각이 덕분에 먼저가 전에 없던 새로운 아니고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언어를 있게 됩니다. 만들 수 하라리는 있는 힘이 배선이 바뀐 뇌의 생겼다는 돌연변이를 거고 지식의 나무 언어가 돌연변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생기고 나서 도대체 언어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인간은 일단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언어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 되었고 인류사 최초로 전설, 신화, 신 그리고 종교가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사피엔스는 우연히 내부 배선이 바뀐 뇌를 통해 생각하는 힘, 즉 인지의 힘을 얻게 되었고 그 힘을 혁명의 발판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기타의 원시 인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원장님이 최근 정규 수업 시간에 사피엔스의 이야기하는 힘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언어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돌연변이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기면서 언어를 만들었다는 그 생각이 되는 거고 언어를 점점 만들어 나가면서 전설, 신화, 신, 종교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수없이 많은 원형들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흘러나갔다는 그 말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찬반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야. 이 신화에 대한 내용들은 안 할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사피오페 가설.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언어를 자꾸 줄이면서 사고가 자꾸 단순해지면서 생각하는 힘 자체를 결국에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어를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야. 종교적인 언어를 못 쓰게 되고 그냥 주체 사상 이런 것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령님 이런 것만 쓰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줄어들면서 단순화된다는 그 말을 할 때 1984에 나오는 그 신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피오페의 가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반대로 사고가 언어를 지배한다고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지. 근데 언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등등등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자의성과 등등 있는데 언어의 자의성은 딴 거 없다. 최초에 이거를 사과라고 불렀으면 최초에 이걸 사과라고 불렀을 것이야. 이게 언어의 자의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와 그 다음에 그 본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사과인데 영어는 애플인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불렀다는 거지. 이게 언어의 자의성이야. 자의성 제멋대로 불렀다는 그 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게 된 게 뭐냐면은 언어의 그러한 사회성이 생기는 거야. 사회성은 뭐냐면은 자의성으로 이름을 붙인 뒤에는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 너랑 나랑 약속을 해가지고 이걸 뭐라 부르자? 사과라고 불러야지 너 소통이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냐? 내가 말한 걸 너희들이 이해해. 이게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사회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해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회성은 약속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화용론이지. 화용은 당연히 사용인 거야. 이제 사용상의 문제가 생길 때 적정한 상황에서 똑같은 배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뭐 이 과일 배도 있고 뭐 이 배도 있고 그 물에 떠 있는 배도 있고 다양한 배가 있는 거잖아, 맞지? 이런 것들을 적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화용론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어를 지금 통째로 배우는 중이거든.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거 보고 있는 이 언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지금 한 몇십 명의 학자가 지나간 거야. 굉장히 광범위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결국 인지혁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지금 세상에는 전설과 신화와 신 종교가 생겼는데 이걸 보면은 또 확실하게 사피오페의 가설을 좀 알 수 있어. 이게 뭐로 보이냐? 혹시 이 그림인 알고 있는 사람 있냐?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그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겠지.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 이 그림이 제일 좋아요.
운동하러 나와서 이 그림은 꼭 보고 가요. 처음엔 수많은 사각형만 있는 저게 무슨 그림일까 싶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빠져들어요. 저 색감이 엄청난 인내의 작업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나도 이 화가 그림 좋아해요. 초창기 그림도 좋아요. 제목이 참 좋지 않아요? 어디서 무엇이 돼요? 다시 만나려. 저녁이라는 시에서 따온 거래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그 별이 뭐냐? 네모 하나가 전부 다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하나 사람이고, 이때 김환기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고국에 대해서 그리웠으면은 이 사람 하나를 전부 다 만들면서 이 사람과 언제 다시 한번 고국에서 다시 만나지. 이 사람이 뉴욕에서 한국으로 왔었더라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그림 자체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 이따가 천재에서 배우겠지만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근데 지금 이 그림 보면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다가 어떤 언어를 집어넣고 시를 집어넣고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 자체가 의미를 발생시키는 거야.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세상이 이론이 조금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앞에 걸 다 종합한 뒤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신화 한 개 만들어 볼게. 신화 한 개 만들어 볼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신화지만 오늘은 신화 만들기이기 때문에, 야, 스타워즈 진짜로 믿냐? 아니잖아. 난이 연대기 진짜로 믿냐? 아니잖아.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오늘의 핵심인 거야. 신화를 만들어 볼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기원전 2600년경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 문장이 나와. 물론 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너희들 못 찾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이제 가시가 중요한 거야. 이제 가시를 건드려서 가시를 찔리고 피가 나지. 하지만 가시를 피가 나서 상황에서도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인류에게 뭔가를 주면은 인류가 은혜를 받는 거야. 일종의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 가시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은 광야의 가시. 여기서 또 가시가 등장하지. 이 가시를 연결시켜 버렸어 내가 언어로. 근데 이 가시와 이 가시는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이 가시라는 약속 때문에 가시가 있으면은 뭔가가 좀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 가시가 있는 그런 것이 장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여기서 가시와 또 장미가 등장하는 거야. 한 개 내가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가시와 장미가 또 말이 생겨버린 것이지. 그럼 길가메시의 이 가시가 가시가 있는 장미인가,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개 하는 거지. 샤론의 장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으로다. 아가서 2장 1절에 있는 말인데, 여기서 본다면은 또 이 여기서 샤론과 그 장미가 나오지, 맞지? 그 장미 나오면은 이 두 개의 언어가 또 하나의 또 뭔가 겹치면서 이 장미는 결국에는 샤론이라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거기에 있는 피어나는 그런 장미이구나. 그럼 이 샤론의 장미가 뭐냐?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샤론의 장미라는 것이 성서에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다 필요 없고 로즈 오브 샤론은 바로 한국어로 무궁화라는 거야. 그럼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장미라는 거야. 그러면 샤론 지방에 있었던 그런 장미가 바로 우리나라에 무궁화였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개 우리가 딱 걸치고, 그 다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지파가 총 12지파가 있거든.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이게 루벤 지파, 무슨 지파,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는 이제 헌금 같은 것들을, 장막을 만들고 성서에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었고,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갑자기 성경에서 한 지파가 사라져. 갑자기 11지파만 나오고 한 지파가 사라지거든. 그 한 지파가 무슨 지파겠냐? 단지파야. 단지파가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럼 단지파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지. 단지파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단지파가 어디로 갔겠냐? 한국으로 온 거야.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한반도로 온 거야. 애들이 연락이 졸라 고생해가지고 한반도로 와가지고 백두산까지 간 거야. 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단군에서 단을 빼는 거야. 그럼 이 단과 이 단이 똑같은 단이야. 근데 이게 대한 근거가 있어.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단지파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꽃은 무엇인가? 샤론의 꽃, 무궁화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지. 끝.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그 말 되는 거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하지만 난 신화한 개 만들었어.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버리면 엄청나게 된 신화 영화로 만들어 봐봐. 얼마나 영화가 대단하게 만들겠냐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짬뽕 시켜 가지고 한 개로 만든 거지, 맞지?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한 신화가 나니아 엔덱이고 스타워즈고 반지의 제왕인 거야.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하라고? 너무 기호의 의미를 두지 말고 이따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볼 텐데 거기에 의미를 두라는 그 말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어 질병설이 나오거든. 지금 이 사람은 J.R.R. 톨킨스 반지의 제왕의 언어 질병설을 반대하거든. 언어는 질병이 아니다. 몸은 차라리 뭐가 질병이야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지. 최초에 이것들이 우리한테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왜 빨간색인가? 왜 얼룩말에 이런 것인가? 왜 다른 이런 색깔인가? 얘들은 왜 이런가?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씩 과학적인 뭔가를 만들고 신화적인 의미를 붙이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형용사를 집어넣고 언어를 집어넣으면서 언어가 발전되면서 점점 파란색이란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핑크를 집어넣어. 그럼 얼룩말이 핑크색 얼룩말이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얼룩말이 색깔이 빠지게 된 것이야. 나름대로의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야. 여기다가 의인화시켜버리고 여기다가 뿌리 한 개 놨더니 하여튼 이 새끼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바다에 있는데 여기다가 산을 그려버리니 막 그냥 얘가 막 날아다녀. 이런 식으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신화의 원형들이 우리 머리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지.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가 됐냐? 점점 이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빠져나가면서 이제 원래대로 한 개씩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빠져나가야 되는 이 모든 이 뿔과 파란색 심장과 이 핑크색 요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야. 원래는 이게 진짜 실체인데 이런 것들이 남아서 뭐가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그건 긍정이겠지? 또 반대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이걸 사고의 자유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걸 프란시스 베이컨은 시장의 우상이라고 해. 언어가 확실치 않은 언어가 애매모호한 언어가 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괴롭힘을 주고 또 그 문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마녀사냥, 마녀가 있냐? 없지. 근데 그 당대의 마녀사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냐고. 언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번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언어 질병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는 언어 질병설은 너무 심했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사고의 자유까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용만 지키면 돼. 너무 심하게 가면은 이게 시장이 우상이 되면서 와정과 타락 이 모든 게 기초가 되는 거고 이것이 적당히 쓰게 되면은 펼쳐지는 그러한 신화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바로 언어 때문에 생기는 와전과 타락의 원상이지만 또 한계로 본다면은 언어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모든 사피엔스의 일들이 신화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유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뭔지 알겠냐? 그리고 아까 내가 만든 그 신화 그 내가 만들었겠냐? 아니 실제로 한 이단에서 강조하는 거야. 단지파가 당군이다. 이런 이단이 있어. 이거는 내가 갖고 온 거야. 말도 안 되지만은 하지만 이걸로 영화 만들면은 대단한 영화가 되겠지? 그럼 스타워즈처럼 되는 거야 막. 너희도 신화 만들 수 있어. 오늘은 신화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야. 자 들어가 볼게. 자 오늘 나가는 구글노트 있지? 구글노트 꺼낼게.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영화를 보는 이유야. 또는 음악을 듣는 이유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음악을 왜 듣냐? 영화를 왜 보냐? 아까 내가 오기 전에 나 항상 내 그 원장실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자꾸 물어보면은 막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답을 하거든. 그러면서 요 생각을 애들도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 좀 많이 느끼면서 이제 하는데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본다. 재밌어서 본다. 근데 철학적으로 영화를 보는 이유는 이 한 가지가 시험에 나와. 영화를 보는 건 뭐 때문에? 현실 도피야. 힘든 내가 세상에서 잠시나마 내가 힘든 세상을 잊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서는 내가 뭐 한다? 내 모든 힘든 것을 다 내쏟고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야지 새로운 힘이 얻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거 가는 것도 마찬가지. 갔다가 오면 뭐하냐?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하지?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한다면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그 말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정화와 배설이라고 해. 배설이란 것은 뭐 우리의 그러한 뭐 배설물을 배설하는 거 있겠지만은 나의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뿜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솔레스의 시학에서 6장 비극의 정의 가운데서 나오는 용어로서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의해서 관중의 마음이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이 격렬하게 유발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 감정 이입이 되는 거야. 그 사람과 내가 감정이 같아지는 거야. 만일 내가 힘든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영화에 있는 사람과 내 상황이 처지가 비슷한 거야. 그럼 감정 이입이 되는 거야. 이입이 되면서 인간의 정념이 어떠한 형태론과 순화가 돼. 만약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 나도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지? 물론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신화의 영웅신화일 것이야. 영웅 꼭 영웅이라고 영웅이 아니고 그냥 태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이경을 딛고 이겨서다가 최종 승리하는 내용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영웅신화와 똑같은 거지. 정신 분석학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말, 행위, 감정으로 밖으로 발산시킨다. 이것을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정신요법으로 쓰지. 근데 카타르시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수로 많이 쓰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뿜어내어서 발산해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정화시킨 뒤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 주인공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자기 방어 기제 중에서 동일시, 아이덴티파이가 있거든. 지난주에 했지. 아이덴티파이 뜻 두 가지.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이 동일시라는 게 있는데 동일시 중에서 그리고 웃음이란 거. 어쨌든 동일시하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자기 감정으로 이어져 그 결과 연민, 기쁨, 슬픔, 공포. 연민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등등등의 모든 감정들을 느낀 후에 속이 후련하게 다 뽑아내어서 시컨 영화관에서 웃고 울고 지랄 발광 다 하고 나오면서 후련하게 나와서 세상으로 다시 뛰어드는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를 보는 이유랑 좀 다르지? 그 영화를 보는 이유는 뭔데? 작품을 통한 현실 도피, 작품을 통한 분석. 뭐가 맞냐? 이 작품을 보고 내가 분석해가지고 꼭 이 뒤에 남겨진 그러한 그 안에 있는 논리, 터넷의 논리를 이해해야지. 나 터넷 보다가 머리 터진 줄 알았거든. 이해하려 하다가 그냥 보고 끝나는 거야.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거고. 뭐가 맞냐? 이게 맞단 말이지. 현실 도피가 맞단 말이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항상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이유가 현실 도피라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야. 신화를 보면서 신화 안에서 느꼈었던 그 난의 엔데기를 보면서 느꼈었던 그 기분으로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발산하고 그걸로 끝이란 말이야. 그런 뒤에 되돌아와가지고 분석하. 꼭 영화 보면 나오지. 영화 끝나고 나와가지고 야 쟤는 쟤같지 않고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떤 논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은 싼통 다 깨지는 거야. 연락이 기쁘게 놀았는데 영화를 즐겼는데 나와가지고 주인공의 마음을 지금부터 분석해볼까? 커피숍으로 가자. 스타벅스로 가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머리 아프다고 그냥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찾아면 돼. 그냥 분석하려 하지 말란 말이야. C.S. 루이스의 그러한 그 난의 연대기를 본다면은 사자가 나오잖아.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가 그 밑에 세 번째 애 때문에 대신 죽지. 대신 죽고 그 다음에 막내 여자애가 그 앞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사자가 살아나지. 그러면서 마지막 적을 무수지. 뭐랑 똑같냐? 사자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런 사자 앞에 있는 그런 여자애는 막내애는 걔는 마리아인 거야. 그러면 둘째 때문에 사자가 대신 죽어서 둘째는 누군데? 어떤 사람은 둘째가 우리 인류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째가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자꾸 분석하면은 현대에 만들어진 신화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분석하려고 들지 말란 말이야. C.S. 루이스의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 그냥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화에 대한 현대 신화에 대한 느낌들이 다 사라진다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나는 영화는 잘 못 느껴.
영화는 그 카타시스를 이게 솔직히 이게 느끼다가 영화는 보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영화를 신과 함께를 보잖아. 신과 함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 아 저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산통 다 깨지는 거지. 갑자기 현실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이 영화가 실체인가 아닌가 그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영화에 몰입하면 되는 거야. 신과 함께 보면서 저건 가짜야. 계속 그 사람이 저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은 뭐 짜증 나지. 그 순간 그냥 몰입하는 거니까. 인체하기. 알면서 뭐하기? 수용하기란 말이지. 근데 나는 영화보다는 주로 음악에 대해서 많이 그래.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이하게 카타르시스라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게 수능 나왔거든. 어떤 사람은 그 자체로서 목소리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서 3명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들은 딱히 뭔가 행동을 취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발산하게끔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내 3명 다 그 인터뷰래. 3명 다 그 가봤거든. 콘서트에. 나오면 끝나 그냥. 끝났어. 이 목소리에서 끝난 거야 이 사람 얘는. 끝났어. 여기서 박지영 나오면 끝난 거야. 이 목소리 자체에서 그냥 자체로 카타르시스가 발산되는 거지. 그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우리 서로 사랑해. 난 사랑한 적이 없거든.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내가 아내랑 헤어질 일이 없거든. 근데 그냥 몰입이 되는 거고 그냥 그 느끼면서 울고 끝나는 거라고. 그걸 분석해서 누구랑 헤어질까 막 이렇게. 얘가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있는 목소리거든. 그래 누군지 아냐? Fly to the Sky라고 해가지고 판희라는 애인데 얘가 뭐 박효신 나오기 전에 얘가 원조였거든. 목소리 자체에 카타르시스가 있어. 그냥 듣고 싶어서 그냥 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도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허구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야. 허구라는 걸 알면서 내가 그걸 뭐 하는 거? 수용하면서 거기서 힘을 느끼는 거지. 신화가 그런 거, 현대 신화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로 말한다면 더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신과 함께는 거짓인 거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백지영의 그런 노래 본다면은 그거는 안에 있는 내용은 나랑 거짓인 거잖아. 근데 내가 왜 카타르시스를 느끼냐고 이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치는 허구적인 사건 또는 뭐 스타워즈,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공포를 느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단지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같이 느끼는, 같이 수업을 하는 거야. 카타르시스랑 허구 역설이랑. 그러자 3명의 학자가 나와. 첫 번째 학자가 레드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지 감정 유발하는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이도 허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감정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허구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뭐 한다고? 두 번째, 믿는 채 하기 놀이라고 해. 그래서 이 단어가 프리텐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빈칸이 프리텐드야. 마치 내가 여기에 있고 주인공인 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냥 수용을 하는 거야. 허구이지만 수용을 하는 거야. 허구적 사실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 뭔지 알겠지? 사고라는 거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내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피아프의 가설과 비슷한 현상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제 수능에 나와.
분명히 이건 허구인데 우리는 왜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인가? 현실 도피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그럼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은 분명히 진실에만 느끼는 것인데 왜 거짓에도 느끼고 그리고 거짓인 걸 알면서 영화관 가는 것인가? 허구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내가 그 순간만큼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신과 함께 거짓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스타워즈가 거짓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데서도 그 영화 안에서만큼은 내가 그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그 말 되겠지. 뭔지 알겠냐? 분명히 백지영이 노래했던 그 노래와 내 상황이 달라. 허구야. 그런데도 그 목소리 자체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있겠지만은 그와 함께 하는 그러한 그 공연 자체에서 내가 발산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살 힘을 얻는 거라고. 그게 영화를 보는 목적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냐? 요러면은 진짜 독해가 어려워. 내가 지금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사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논리가 많거든. 이 세 명을 간단하게 요약했어. 그래서 내가 종이로 나눠주었고 뭔지 알겠냐? 이 종이는 꼭 꼽아놓고 하도록 하고